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매크로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괴로운 한 주였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 수요일 이후부터 기분이 살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한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트만 보면 올라갈 것 같은데 또 하방도 굉장히 클 것 같은 외부 요인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또 터진 전쟁이다. 관망이냐, 바이더 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동환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논평하실까요? 그 차트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색 차트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13일 정도에 전쟁 터지면서 떨구고, 저 떨구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저걸 피할 수 있었어. 왜냐면 저는 매크로를 보니까 피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타이밍에 뉴스를 좀 게을리 봤던 게 그 부분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중동 전쟁 안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걸 시사하는 그 뉴스가 여러 건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손해 안 볼 수 있었는데 손해를 좀 봤습니다. 네, 사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죠. 근데 역시 시장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이제 성적을 살펴보면 보합입니다. 0.69% 이제 상승을 해냈고 이더리움은 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소폭 이제 하락을 했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순유입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온체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상승장을 느낄 수 있으나 이제 외부 요인들이 튀어나오면서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한 주간의 이제 주요 뉴스 이제 세 가지를 뽑아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결국 좀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사일을 서로 발사를 하면서 사상자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7% 급등하기도 했었죠. 또 금값도 최고치를 이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 5월 CPI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면서 그나마 시장을 좀 진정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전쟁이 나서 꽤나 이제 큰 하락을 좀 동반한 것 좀 같고요. 이더리움 쪽에서 그래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이제 상장사가 예전에 이제 공표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이제 4억 7천만 달러를 이제 이더리움 매입하겠다 밝혔는데 95% 매입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굉장히 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유가 밑에서 계속적으로 주워졌던 친구들이 이런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조금 버텨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한번 살펴보면요. 한 주간 순유입이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순유입 규모가 한화로 하면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세는 여전히 강세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왜 가격이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좀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있지만 트럼프와 이제 중국의 어떤 협상이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봐야 될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동환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에 미국과 중국의 2차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 런던에서 진행이 됐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해서 협상을 하자고 해서 진행이 된 거고,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한 이유는 명확해요. 이게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들거든. 히토류가 없습니다. 히토류를 이제 중국이 수출을 안 하니까, 야, 히토류 좀 줘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협상이었고, 이틀 동안 미국에서는 재무장관이랑 상무장관, USTR이라고 관세 담당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 대표 셋이서 가서 풀 스쿼드를 짜서 협상을 이틀 꼬박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전과 다 동일한데 중국이 히토류를 6개월 정도 수출해주겠다. 그리고 요 대신에 미국은 제트 엔진을 중국에 또 수출을 해주는 이렇게 맞바꾸는 내용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먼저 안달나서 전화를 한 거고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꼬박 협상을 한 거고 그리고 정말 트럼프가 협상을 전혀 방해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똥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히토류 6개월 확보한 게 전부인 거예요. 히토류가 없으면 히토류라는 거는 보통 자석 같은 데다가 추가해가지고 히토류를 조금 넣으면 자석의 성질이 좀 바뀝니다. 자석이 열에 견디는 성질이 엄청 세진다든지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 자력이 엄청 세진다든지 근데 현대의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에 자석이 들어가요. 특히 모터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전기차는 물론이고 그래서 일반 자동차 만들 때도 히토류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트럼프가 먼저 전화하게 된 것은 미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
미국들이 라인이 섰어요. 히토류가 없어서. 중국 히토류를 안 파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전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는 중국 히토류를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게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막 다 씹어먹을 것처럼 굴었지만 중국 히토류가 없으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은 굉장히 고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야, 중국이랑 하는 거 어떻게 좀 더 그늘 사이에 어떻게 좀 숨을 수 없을까? 뭐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이 히토류가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일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히토류 얘기가 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마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흥미로웠던 점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이 55% 관세, 그리고 미국은 10% 관세 이렇게 되는데, 중국의 55% 관세 중에 20%가 펜타닐 관세예요. 그래서 펜타닐 전구체를 중국이 수출 안 한다고 약속만 하면 20%를 깎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협상 내용에 안 들어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 유예 기간 이후에 이 미국과 과거처럼 무역을 할 생각이 굳이 없다. 무역을 할 생각이 있으면 이걸 무조건 깎는 게 유리한데 이 얘기가 안 되다라는 거는 중국 역시 펜타닐 관세 굳이 받고 싶지 않다는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 중국은 지금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스탠스가 됐고, 미국은 지금 거꾸로 굉장히 안달복달하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거 원래 중국 협상을 잘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안 됐던 이유가 그럼 앞으로의 미국의 협상력이 점점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 트럼프 리딩방 같은 거 운영하면서 지금 주식 살 때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주식 사면 다 이득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요걸 이제 좀 잘 이용해서 약간 지금 자산 시장에서 좀 받쳐줘야 될 때 자기 SNS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근거가 없어도 막 주식 사고, 이런 게 좀 약간 질서가 잡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으로 해서 더 이상 미국은 관세 국면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좌지우지한다는 건 악재도 줄 수 있고 호재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이번 협상을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콧 베센트를 연준 의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이런 어떤 루머가 좀 돌았던 것 같은데, 동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거는 맥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자르겠다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채권 시장이 막 발작을 하면서 결국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연준 의장을 지금 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금리를 막 내리겠다라거든요. 근데 그러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채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바엔 나는 미국 채권 투자 안 해. 그러고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건데, 스콧 베센트는 한 번도 거론이 된 적이 없어요. 차기 연준 의장. 그래서 트럼프가 몇 번 파월을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채권 폭락을 몇 번 맛본 다음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학습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르는 건 안 되지만 다음에 임명할 애를 미리 임명하는 건 괜찮잖아, 약간 이런 전술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파월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미리 다음 차기 의장을 임명을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엄청 제일 권력이 세잖아. 차기 교장이 지명이 돼. 그래서 교무실에 같이 있어. 현 1인자와 차기 1인자가 있으면 누가 권력이 더 높겠어요? 차기 1인자가 더 높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1년 있으면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준 애들도 이제 줄을 서게 된다는 거죠. 이 효과를 노리고 미리 임명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베센트는 이 미리 임명하는 명단에 없었어요. 원래 올라있던 인물이 뭐 케빈 워시, 케빈 헤셋, 백악관 고문이죠. 데이비드 멜패스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 말고 베센트가 나온 건데, 베센트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상징이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베센트가 한마디 하면 시장이 막 발작하다가도 좀 진정해.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연준 의장설이 나오자마자 백악관은 바로 부인했거든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블룸버그가 인용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약간 카더라 인용으로 보도를 하면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는 작업을 했다고 봐요. 한번 간을 본 거야. 베센트를 차기 의장으로 먼저 지명한다고 했을 때도 발작을 하나 보자. 이걸 본 거야. 근데 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센트 임명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는 베센트의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연준 의장보다는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한 끗발 위에요. 사실은 이거는 강등이야. 중장에서 소장으로 내려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엄청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카드들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중 우리가 가장 전 유심히 이번 주에 봤던 거는 바로 이제 5월 CPI였습니다. CPI와 PPI가 예상치 이제 하회하다 보니까 사실 목요일까지는 이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시장 자체도 굉장히 이제 많은 상승을 이뤄냈는데 이번 이 어떤 예상치 하회가 앞으로도 좀 좋게 작용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또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으로 또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물가를 잘 안 보실 텐데 물가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CPI, PPI는 5월부터 이제 개지옥 구간이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년 대비잖아요. 그래서 기저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관세가 없어도 5월, 6월, 7월은 그냥 물가가 올라가기 쉬운 구간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좀 금리 못 내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저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가 4월부터 관세 때려가지고 관세하니까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엄청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5월 물가가 사실 CPI가 엄청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진짜로 관세 효과로 물가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예상치보다는 안 올라갔고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 물가가 반등하는 이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완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나왔고 특히 PPI가 되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이 연준이 보는 물가는 PC 물가거든요. PC 물가랑 CPI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뭐랄까 로우 데이터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PPI하고 PC 물가는 공유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PP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PC 물가를 감안했을 때는 PPI도 이번에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특히 이제 둘 다 낮게 나왔었던 핵심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기름값이 낮은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이 된 것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은 좀 전략적으로 뭐 중동 가서 이제 사우디 만나서 또 기름값을 낮게 하자 뭐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에너지 부문 가격이 낮아진 거랑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견조했었던 서비스 물가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물가가 줄어든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는 40%가 거의 서비스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경제를 그동안 견조하게 지탱했던 서비스 소비가 좀 약간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경기 후퇴 혹은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PI, PPI 예상치 하회 나온 것이 일단 수치도 좋았지만 그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계속적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면 이것도 한 몇 달 뒤에 다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이스라엘 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번 주는 좀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제 언제 좀 보복을 하냐 이런 것도 이제 어저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하고 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사상자가 좀 나왔다라고 좀 발표가 몇 시간 전에 좀 되었습니다. 동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 달 이상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안고 가야 될 이슈인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저는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보는 뷰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해졌어요. 원래 둘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대 띄워가지고 공습할 때만 해도 되게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이란 중심부까지 이 거리가 한 180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부산이랑 서울이랑 거리의 거의 4배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산에서 떠서 서울로 올 때 비행기 타면 적어도 3, 40분 걸리잖아요.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나라가 있어요. 이라크나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가 있어서 일단 얘네는 육군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사일, 공군력 요걸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거는 뭐 거의 압살하기 때문에 F-35를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전투기는 뭐 그냥 이기는 거야. 싸우면.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란이 혼자 그냥 쳐맞고 끝날 거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차이였어요. 왜냐하면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전례가 있어요. 2024년 4월에 이스라엘이 별 이유가 없는데 이란을 뚝갑 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뚝갑 패는 기간이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걸렸고 4번의 주요 전투가 있었는데 이 4번 주요 전투 때마다 비트코인이 내려갔습니다. 아주 죽을 맛이었지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한 달을 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일주일 안에 끝날 거냐 이건데 일단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미사일을 조립하는 것 같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이란이 핵을 아예 가질 수 없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핵 관련 다 부셔버리겠다. 뭐 원자력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핵 연구소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공군력으로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공습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동현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PPI, CPI가 왜 내려갔어요? 에너지 가격이 낮아서 내려간 건데 전쟁 딱 시작하자마자 기름값이 8%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 지속이 되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130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2배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면 6월 CPI가 3% 정도 나올 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죠. 이런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밤새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방송에서 계속 틀어줬거든요. 텔 아비브라고 해서 이스라엘 수도로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 걸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격추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어떤 데는 100기라고 하고 어떤 데는 200기라고 해요. 아이언돔에 사용하는 요격용 미사일이 한 개가 15만 달러예요. 그래서 100개를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쏘면 아이언돔을 돌리는데 하루 저녁에 수백억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이 어제 탄도미사일만 쏜 게 아니고 드론 폭탄도 쏘고 그냥 일반 미사일도 쏘고 뭐 재래식 미사일도 쏘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다 격추당하니까 야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얘네가 지금 전략이 그건 것 같아. 아이언돔 미사일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격 미사일을 다 쓰게 만들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미국, 중국 협상이랑 붙어요. 왜냐하면 F-35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만드는데 히토류가 필요해. 지금 미국이 히토류가 없어요. 히토류가 총 지금 수출, 수입, 무역에 사용되는 게 17종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7종을 핵심 히토류라고 하는데 7종의 95%를 중국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수입을 허락해준 히토류는 이 7종이랑 상관없는 10종이야. 그래서 정말 자동차 만들 수 있는 것만 허용을 해준 거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다급한 게 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데 400kg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 미국이 첫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운용하려면 히토류가 필요해. 근데 그 히토류를 누가 파냐면 중국이 팔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란이 100개 산도미사일 쏘고 나서 중국, 북한, 러시아 얘네가 다 이란 지지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되게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미국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줘. 왜냐하면 자기들도 전쟁하게 될 수도 있는데 히토류를 중국이 안 주면 첨단 무기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쓰잘데기 없는 미사일 막 쏘는데 이 미사일도 다 맞춰서 떨어뜨리려면 아이언돔을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가동 비용이 크다고. 그리고 비용이랑 상관없이 이스라엘 돈이 얼마나 있든지랑 상관없이 아이언돔에 사용하는 미사일이 다 떨어지면 못 막아.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이스라엘 불바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능성이 오늘 아침에 불거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스라엘이 좀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이란의 미사일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에 모사드가 잠입해서 얘네가 그 장치 같은 거를 설치했나 봐. 보통은 미사일 쏠 때 이동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레이더에 다 감지돼서 폭격당하니까. 근데 이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걸 감지해서 얘가 움직일 때 거기서 이란 땅 안에서 조그만한 미사일로 그거 부셔버리는 거예요. 약간 요런 최첨단 전술 이런 부분들을 또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길어지는 건 제가 보기엔 팩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시설을 다 부시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핵시설이 그리고 중요한 시설은 다 땅 밑에 있어. 그래서 벙커버스터라고 해서 특수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터지는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이걸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75% 이상이고
25%의 확률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번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총리가 네타냐후라는 애인데 네타냐후가 그동안에 이제 독재를 막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이제 감옥 가려고 했는데 총리라서 안 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하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얘를 싫어해. 그래서 네타냐후 내각을 해산하는 투표를 하던 정해진 날이 6월 13일인가 그래요. 근데 언제 공격했어요? 6월 12일 날 했죠. 그래서 전쟁 났다는 이유로 그 투표가 밀렸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표가 밀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네타냐후의 미션은 완성됐다. 핵미사일 원래 그런 거 없었어. 이라는 조립하고 막 이런 게 없었는데 그냥 후드러 패고 투표 밀렸으니까 일단 네타냐후는 숨을 고를 거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 확률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이란이 쳐맞을 때는 비트코인이 안 내려가. 근데 이스라엘이 심한 타격을 입을 때 혹은 서방 세계의 어떤 경제 질서가 부서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비트코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는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골이 깊어져 가지고 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 유가 시장에 영향이 가면은 결국 미국 경제에 또 반영이 되니까 결국 주식 시장이든 이 투자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게 그 4월인가에 90이 유예졌던 것도 이제 7월 때 되면은 마감일이 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겹쳤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투자하는 게 맞는지 혹은 매도하고 리스크가 없어졌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길게 보면은 당연히 우상향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좀 굴곡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길목에 있는 현재인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0개 상장사가 최근 2달 동안 비트코인 5만 개 가량을 추가로 매입했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이 좀 들렸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어떤 전략을 자신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하려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뭐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메타플래닛도 그렇고 한국에 굉장히 주식 어떻게 보면 조작에 많이 연루됐던 이제 초록뱀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가 이제 또 인수한 회사가 또 비트코인을 모은다 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어떤 기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왜냐하면 이 포모라는 게 포모 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정신이 약간 혼미해짐. 지금 미국 기업들이 제가 보기엔 정신이 나갔어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스탠다드 차타드라고 하는 은행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짤은 시그넘이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 전문 은행이 있어요. 미국에. 걔네가 낸 보고서의 짤인데 얘네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60개 기업 정도가 비트코인을 2달 사이에 5만 개 가량을 추가로 매입을 했는데 이 61개 중에 58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순가산 가치가 주식에 반영된 게 이미 1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기업 주식 가치가 더 뛴 거지. 비트코인이 내가 1,000만 원치 사면 주식 가치가 1,000만 원 이상보다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막 비트코인 사재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스탠다드 차타드도 그렇고 시그넘도 그렇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건. 그리고 트럼프가 디지털 자산 관련한 규제를 풀면 풀수록 이게 지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차에 의해서 이런 자산의 가치가 빨리빨리 반영을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좀 후달리는 게 뭐냐면 얘네가 꽤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2달 동안에 9만 한 1,000 몇백 달러의 비트코인 5만 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얘네는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막 대표가 맨날 나와서 우리는 다이아몬드 핸즈고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유행 따라서 비트코인 샀던 기업들이라서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던져요. 던지는데 얘네가 던질 수 있는 이 이벤트에 지금 플러스 이스라엘, 이란이라고 하는 엄청 큰 불확실성 이벤트가 같이 믹스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령 굉장히 핵전쟁 가능성이 불거진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내리겠지. 그러면 얘네는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누구보다 빨리 빛의 속도로 던질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요. 그래서 지금 홀딩하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뭐 저도 탈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포지션이 있어.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내가 지금 존버 이 시기는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언제가 되면 그래도 손절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번 주에 알고란 나가서도 제가 얘기했었던 건데 절대 롱숏을 잡지 마십시오. 특히 이더도 잡지 마. 이더도 제가 보기에 하루에 20% 떨어지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떨어졌죠. 10%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이더가. 거의 이틀 거쳐서. 그러면 10배 잡았으면 청산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지금 있기 때문에 롱이든 숏이든 파생을 잡는 게 레버리지를 잡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거꾸로 좋은 소식도 있죠. 사실 이 이벤트도 있지만 지금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얼추 통과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표결하는데 표결 통과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법안이 나오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돈이 막 들어올 텐데 그 시기가 7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지금 길어서 한 달 가면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상하방이 다 열려있는 되게 독특한 상황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솔직히 누가 알 수가 있어. 미사일을 가령 이란이 우리 지금 핵폭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공개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얘네는 공식 입장이 노 코멘트예요. 이스라엘도 핵폭탄 있어? 노 코멘트. 이게 얘네 공식 입장이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사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 파키스탄도 갖고 있어 핵을. 그러면 얘네가 정말 핀치에 몰려서 아이언돔 요격미사일을 다 썼어. 없어. 그때 핵 안 쓸 수 있을까? 저는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극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올해 들어서 나는 관세 전쟁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변동성이 더 좀 클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참고로 비트코인 5만 개가 이게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던 물량이긴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시장에서 팔아갖고 사실 비트코인이 30% 하락했거든요. 그때는 약간 차이가 있어. 질서 있는 퇴진이었어요. 그렇긴 하죠. 일주일에 걸쳐서 팔았거든. 맞아요. 어쨌든 이제 그 비트코인 5만 개의 어떤 이 시장에 줄 수 있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동원님, 그러면 우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바이 더 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샀습니다. 저는 샀는데 다 로스를 걸어놨어요. 스탑 로스를. 그래서 제가 산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다 팔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이건 분석이 불가능해. 매크로 상황을 분석해서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캐시가 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환님하고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매크로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빠이!